가장 한국적인 동물은 뭘까요? 많은 사람이 호랑이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작은 반전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한국에서 태어난 동물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한 나라의 원산지로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동물입니다. 호랑이는 아시아의 기후, 숲, 먹잇감, 빙하기가 함께 만든 대형 고양이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호랑이를 한국의 상징처럼 느낍니다. 산신도에도 나오고 민화에도 나오고 단군 신화에도 나오고 심지어 한반도 지도를 호랑이 모양으로 그리기도 하죠.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호랑이는 어디서 왔고 왜 그렇게 넓게 퍼졌으며 왜 우리 곁에서는 사라졌을까요? 먼저 원산지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호랑이는 본래 아시아의 동물입니다. 지금은 인도, 러시아 극동, 동남아시아, 수마트라 같은 일부 지역에 흩어져 남아있지만 과거의 분포는 훨씬 넓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시작해 중국, 한반도, 러시아 연해주, 인도 아대륙, 동남아시아의 숲과 습지, 그리고 섬 지역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의 고향을 묻는다면 특정한 국경선 안의 장소가 아니라 아시아의 숲과 초원 가장자리라고 말하는 편이 더 가깝습니다. 중요한 건 호랑이가 아무 곳에서나 살 수 있는 동물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몸집이 크고 넓은 영역이 필요하고 사슴이나 멧돼지 같은 큰 먹잇감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호랑이의 분포는 호랑이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 숲의 크기와 먹잇감의 양이 함께 만든 결과였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호랑이는 늘 하나의 거대한 제국처럼 이어져 있었던 게 아닙니다. 빙하기가 오면 숲은 줄어들고 따뜻해지면 다시 넓어졌습니다. 숲이 끊기면 호랑이 무리도 서로 떨어졌고 다시 숲길이 이어지면 다른 지역의 호랑이들이 만났습니다. 최근 유전체 연구들은 현생 호랑이가 비교적 최근의 지질 시대, 특히 후기 플라이스토스에 큰 병목을 겪고 이후 여러 지역으로 갈라졌다고 봅니다. 병목이라는 건 개체 수가 크게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일을 말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큰 재난 뒤에 살아남은 몇몇 집단이 다시 퍼져나간 것과 비슷합니다. 또 고대 DNA 연구는 중국 지역의 옛 호랑이들 사이에서도 섞임이 있었고 이런 혼합이 북방 계통 형성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호랑이의 진화사는 깔끔한 족보 한 장이 아닙니다. 끊어졌다가 이어지고 고립됐다가 다시 만난 길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호랑이의 아종 이야기도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대중적으로는 벵골 호랑이, 아무르 호랑이, 인도차이나 호랑이, 말레이 호랑이, 남중국 호랑이, 수마트라 호랑이처럼 6개의 생존 아종을 많이 말합니다. 과거에는 발리 호랑이, 자바 호랑이, 카스피 호랑이까지 포함해 9아종이라는 설명도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국제자연보전연맹의 고양이 분류 특별팀은 현생 호랑이를 크게 두 갈래로 재정리했습니다. 대륙에 사는 호랑이와 순다 열도 쪽, 대표적으로 수마트라 계통의 호랑이입니다. 이 말은 기존 구분이 완전히 틀렸다는 뜻이라기보다 유전 자료가 쌓이면서 분류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한국 호랑이도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한국 호랑이라는 말은 문화적으로는 아주 강력합니다. 하지만 생물 분류학적으로 한반도 호랑이를 별개의 독립종처럼 말하긴 어렵습니다. 현재는 대체로 러시아 극동과 중국 동북부의 아무르 호랑이 계통으로 설명됩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인은 호랑이를 이렇게 특별하게 느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실제로 가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호랑이는 상상 속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산길을 다니는 사람, 나무를 하러 간 사람, 마을 주변의 가축에게
실제 위협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호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당하는 재난이라는 뜻이죠. 이 단어가 따로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호랑이가 생활세계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호랑이는 산신의 동물이었습니다. 산의 주인, 상군으로 불리며 두려움과 존경을 함께 받았습니다. 무서운 존재를 무조건 없애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달래고 모시고 그림으로 붙잡아 두려 했던 겁니다. 호랑이는 경계의 동물이었습니다. 마을과 산, 인간과 야생, 공포와 보호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 속 호랑이가 재미있는 건 너무 무섭기만 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민화 속 호랑이를 떠올려 보세요. 까치 옆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거나 어딘가 어리숙하고 익살스럽게 그려집니다. 까치호랑이 그림에서 호랑이는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존재로 해석되기도 하고 동시에 권위 있는 자를 풍자하는 듯한 모습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설화에서는 더 다채롭습니다. 호랑이는 역물로 나오기도 하고 힘만 믿다가 토끼에게 속는 존재로 나오기도 합니다. 단군 신화에서도 그렇습니다. 곰과 호랑이는 인간이 되고 싶어 하지만 호랑이는 어둠 속에서 쑥과 마늘만 먹는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나갑니다. 한국의 대표 상징처럼 여겨지는 동물이 건국 신화에서는 실패한 도전자로 등장하는 겁니다. 걸룬 갑을 각둠 달루 있는 두루지길 군예
이 모순이야말로 한국 호랑이 이야기의 매력입니다. 호랑이는 완벽한 영웅이 아니라 두렵고 우스꽝스럽고 신성하고 실패하는 존재였습니다. 근대에 들어오면 호랑이는 상징에서 다시 사건으로 돌아옵니다. 20세기 초 신문 기록에는 호랑이가 사람을 해쳤다는 기사, 궁궐 주변에 큰 호랑이가 들어왔다는 이야기, 서울 삼청동이나 용산 일대에 맹호가 나타났다는 식의 기록이 보입니다. 지금의 감각으로는 서울에 호랑이가 나타난다는 게 거의 판타지처럼 들리지만 당시에는 산과 도시의 경계가 지금처럼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1908년에는 대한제국에서 수렵법이 공포됩니다. 야생동물과 사냥을 국가가 법으로 관리하려는 흐름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후 식민지기에는 해로운 짐승을 없앤다는 명목의 해수구제 정책이 거론됩니다. 이 과정에서 호랑이는 더 이상 산의 주인이라기보다 관리하고 포획해야 할 대상이 되어갔습니다. 물론 호랑이가 사라진 이유를 하나로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냥, 서식지 감소, 먹잇감 감소, 총기의 확산, 국가의 관리 정책이 겹쳤습니다. 여기에 경제가 들어옵니다. 호랑이는 살아있을 때도 무서웠지만 죽은 뒤에도 비쌌습니다. 호피는 권위의 물건이었습니다. 왕의 마구나 높은 지위의 상징 초상화 속 의자 깔개, 신부 가마의 액막이로 쓰였습니다. 호랑이의 몸은 위세와 길상, 약재와 상품의 언어로 바뀌었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붙는 순간 동물은 생태계의 구성원이 아니라 거래 가능한 물건이 됩니다. 이 문제는 과거형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호랑이의 가죽, 뼈, 심지어 살아있는 개체까지 불법 거래의 대상이 됩니다. 국제 거래는 강하게 금지되어 있지만 압수 자료를 보면 2000년 이후에도 수천 마리 상당의 호랑이가 불법 거래망에서 확인됩니다. 우리가 호랑이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감상 때문만이 아닙니다. 시장이 강하게 끌어당기는 동물은 법과 보전이 조금만 약해져도 빠르게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반도의 호랑이는 20세기 전반에서 중반 사이 남쪽에서는
오늘날 한국에서 야생 호랑이는 지역 절멸 상태로 다뤄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문화 속 호랑이는 더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올림픽 마스코트가 되고 민화의 주인공이 되고 산신의 곁을 지키고 한반도의 이미지와 겹쳐집니다. 이것은 그리움일 수도 있고 부재를 견디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호랑이는 원래부터 신화 속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호랑이가 신화가 된 것은 한때 너무 현실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산길의 공포였고 권력의 상징이었고 장터의 상품이었고 마을의 금기였고 숲의 최상위 포식자였습니다. 호랑이를 안다는 건 줄무늬가 멋진 동물을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이 두려운 자연을 어떻게 숭배하고 이용하고 밀어냈는지를 보는 일입니다. 오늘의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호랑이는 사라져서 전설이 된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우리 곁에 있었기에 사라진 뒤에도 전설로 남았습니다.